박사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공부해 봤었어요. 그래서 1945년 일제가 8월 달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짬뽕 아니야, 이 두 도시에 미국에 의해서 원자폭탄 투하를 받게 되고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1945년 8월 15일부터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까지 이 3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쌤이 학생들하고 공부를 좀 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을 해서 언제 정부를 수립을 했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945년 8월 15일 어, 해방을 했고요. 광복을 맞이했고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이 됐습니다. 자, 요 차이점. 그리고 8월 15일 날 광복절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일제로부터 강압적인 일제로부터 해방됐다. 광복을 맞이했다. 요것과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의 정부를 정식으로 수립한 그런 축하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10년부터 해서 1945년까지 36년 동안 횟수로 해요. 횟수로. 만으로 하면 35년인데 횟수로 36년 동안 일제 치하의 통치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년 동안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반도 얘기를 하면 되는데 쌤이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지도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지도. 자, 지도를 그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사회 시간이나 역사 시간이 많이 봤죠?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삼각형이네 아니네 이것 때문에 쌤하고 막 이씨름 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전 세계를 그려봤습니다. 누가 보면 오징어를 그렸다고 하겠지만 요거는 엄연히 세계의 지도입니다. 이걸 굳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반도가 한국이 독립을 맞이하게 되는 과정들이 전 세계 지역에서 이렇게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해방과 관련된 의미를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전 시간에도 살짝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교과서 내용 86페이지부터 이제 오늘 88페이지까지 볼 건데요. 88페이지 내용이기도 하고 제 생각도 같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광복은 연합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였으나 우리 민족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독립운동에 열망을 펼친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형식상으로, 그 실제적으로도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됐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국내외에서 수많은 민족 운동가들이 독립 의지를 펼쳤던 그 열망과 의지와 결과가 우리 독립에 영향을 줬다는 것. 지난 시간에 쌤이 윤봉길 의사 설명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결실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열강들에 의해서 연합국에 의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소련, 중국 이런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논의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의 카이로. 그다음에 당시 소련 땅이었던 포츠담. 이 지역을 설명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지역에 모여서 회담을 하고 선언도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자, 카이로에서 카이로 선언이 있었는데요. 이 카이로 선언은요. 1945년, 33년입니다. 이미 해방되기 2년 전이죠.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당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을 했었던 중국의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바기도 하고 이게 먹혀 들어가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시켜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읽어볼까요? In due course, Korea shall 발음 이상하죠? Become free and independ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dependent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츠담에 가서도 이 포츠담에서 이 카이로 선언의 내용들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재확인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약속을 한 거죠. 자, 이 재확인이 왜 재확인했냐? 일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 선언을 우리가 이행을 하겠으니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쌤이 그려놓은 거예요. 자, 해방이 됐습니다. 자, 해방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국제적인 질서 관계가 있어요. 자, 일본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여기 또 색깔 좀 달리해서 자, 유럽 쪽으로도 전쟁을 독일하고 하고 있었고요. 일본 쪽으로도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가 어느냐면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련입니다. 소련. 그래서 소련에 대해서 계속 전쟁 가담하라고 했는데 일본이 소련하고 비밀리에 조약을 맺은 거예요. 불가침 조약이라고 서로 전쟁하지 않는 걸로. 그런데 이제 독일도 망했어. 독일도 망하고 이탈리아도 망했어. 일본이 아니고 이탈리아입니다. 자, 소련은 이 동아시아에 대해서 자기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만주 지역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미국도 난리가 났죠. 소련이 넉넉히 있을 것 같았는데 계속 우리가 전쟁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그때는 거부할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참여를 하는 거지? 근데 놔두면 이 만주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먹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딱 타협을 합니다. 38도 선을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38도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38도 선에서 남쪽은 미국이 그리고 북쪽은 소련이 장악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계없이 우리나라 죄가 아니잖아요. 이 2차 세계대전이 관계없이 열강의 목적에 따라 이렇게 남북한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나뉘게 되는 결과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게 87페이지 내용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이후에 이제 독립을 맞이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귀국을 많이 하세요. 미국에서도 가고 일본에서도 가고 중국에서 가신 분들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김구 선생, 미국에 가신 분들이 보통 이제 이승만 대통령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자 이런 사람들이 귀국을 하게 되고요. 일부 그래도 이제 미국과 소련이 나눴다 하더라도 남한 쪽으로만 봐도 국내에 남아 있었던 사회주의 좌파 세력들이 또 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승만이나 김구 선생은 우파 세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좌파 세력은 말 그대로 소련이 창시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국내 상황은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혼란한 상황. 왜? 좌우 대립이 심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어쨌든 국내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한국을 어떤 방식으로 한민족이 한인들에게 넘겨줘야 되느냐, 한국인들에게 넘겨줘야 되느냐, 요에 대한 강대국들의 회담도 있었습니다. 자,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자, 어디서 했었냐? 모스크바에서 했습니다. 모스크바. 자, 모스크바는 소련의 수도입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의 수도죠. 자, 이곳에서 영국, 미국, 소련의 외무부 장관들이 만났습니다. 요때 외무상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외무상이 만나는 삼국 외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거 외상이라고 해서 갑자기 뭐 돈 안 갚은 거 외상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외무부 장관을 외상이라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자, 이거 삼상회의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서 뭘 이제 의논을 해서 결론을 내냐면요. 일단 민주적인 임시정부 수립을 어, 약속합니다. 자, 근데 얘들도 이런 논리를 펼쳐요. 갑자기 독립시켜주면 한국 내가 굉장히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거다. 뭐 해보고 얘기를 하지. 자기들 마음대로. 어쨌든 뭐. 자, 그래서 최고 5년 동안 신탁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시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영국의 의도는 뭐였냐면요. 임시정부 수립을 하는 것이 목적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 통치가 우리나라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크게 작용했어요. 왜냐면 36년 동안 일본의 강제 통치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탁 통치를 한다는 소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니까 찬반은 아닙니다. 이게 근데 웃기게 진행이 됩니다. 자, 요거를 좀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소련하고 미국하고 이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신탁 통치가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게
학설에 따르면 미국이 신탁 통치를 먼저 주장하고 소련이 뭐 받아들이는 그런 모션을 취해서 둘이 이제 협의를 했는데 우리 남한 내로 이 소식이 전해질 때는 어떻게 전해졌냐면 반대로 된 거예요. 소련이 신탁 통치를 강조했다라는 식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련을 반대했던 우파 세력들이 반탁 통치 운동을 펼칩니다. 우리가 신탁 통치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처음에는 좌파 세력도 이 신탁 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소련이 했다고 하니까 찬성을 한 거고 나중에는 임시정부 수립이 목적이다 하니까 얘들은 또 찬탁으로 돌아서요.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이게 외국에서 있었던 이런 결정이 국내에서는 우리 민족 간에 분열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교과서 87페이지 마지막 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둘러싸고 좌우의 대립이 굉장히 격해졌어요. 좌우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미 북한 지역에는 이미 우파 세력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세력들이 많이 축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남한에서는 물론 이제 미군정이 들어와서 이제 소련 군정, 미군정이라 하거든요. 이제 서로 신탁 통치를 할 때 군대에 의해서 통치가 됐기 때문에 좌파 세력들은 많은 힘을 잃고 이제 우파 세력들이 많이 이제 세력을 얻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구하고 좌우파의 대립이 심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87페이지 내용까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8페이지 내용을 좀 가보도록 할까요? 자, 어쨌든 이런 모스크바 그 좌우파의 대립이 심해지게 만든 원흉이라고도 볼 수 있고 원인을 제공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거죠. 한국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신경도 안 썼을 거고요, 사실은. 어쨌든 그 원흉이 됐건 원인을 제공했던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또 결론이 난 게 뭐냐면 이 민주적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과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담을 해요. 평양에서도 하고 서울에서 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한데 쌤이 말씀드렸잖아요. 좌파와 우파의 대립이 너무 심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요. 이걸 중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미국이나 소련이나 각각의 파들을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했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소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반탁 세력들, 우파 세력들은 여기 가담시킬 수 없다. 우리 미소 공동에 가담시켜서 임시 정부를 만드는데 가담시킬 수 없지 않느냐. 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건 이제 소련의 목적에 따라서겠죠. 미국은 그렇게 돼 버리면 나중에 한국이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 권력이 장악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탁을 했더라도 당시에 정치 사회 단체에서 이런 임시정부 수립의 논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이에서는 다시 지워버렸네. 좌파와 우파의 대립이 심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든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중도 세력들이 개입을 합니다. 자, 이거 개입을 한다는 게 미국과 소련이 주도를 한 거죠. 해서 이거를 완화시키려고 했는데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46년에 만들어집니다만 성과를 이룰 수가 없죠. 자기들의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1947년에 회담이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한의 분단이 이제 눈앞에 온 거예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남북이 갈리는 분단 현실이 더 고조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구 선생이나 김규지 선생 등이 나서가지고 북한으로 이제 평양으로 왔어요. 평양으로. 자, 평양으로 와서 누굴 만나냐면 김일성을 만납니다. 김일성을 만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남북한 통일을 하는 식으로 가서 정부를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지만 남한 내에서도 이 움직임에서 반대가 심했고요.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만 북한에서도 이 올라온 저명한 인사인 김구 선생과 김규지 선생을 이용을 했죠. 그래서 김일성도 이용을 했고 그리고 남한 국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대가 심했고 그래서 이게 잘 결실을 맺지 못하고 남북 분단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분단이 확실해지는 건요. 1948년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음, 유엔에서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뭘 파견하냐면 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의회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총선거를 해서 나중에 의회에 의해서 이제 구성된 의회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헌법에 의해서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기 때문에 어, 국회의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위원단을 파견합니다. 파견하는데 이게 유엔은 당시에 뉴욕에 본부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련이나 북한 지역에서는 이거 미국의 꼭두각시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북한 지역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자, 북한 지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당시 38도선 이남 지역이었던 남한 지역에서만 이 총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88페이지 여덟 번째 줄에 보면 국제연합 유엔입니다.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결의했지만 소련과 북한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남한 지역이잖아요, 그죠? 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총선거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일단 총선거가 5월 10일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고 이 국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요새 쉬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7월 17일이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이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거든요. 우리 쌤이 어릴 때는 그때도 쉬었어요. 물론 그때는 주 5일제가 아니고 주 6일제긴 했지만 띠로리. 어쨌든 자, 이 헌법에 기초해서 1948년 8월 15일 날 대통령 이승만을 수반으로 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도 할 거예요. 자, 요 와중에 어떤 또 문제가 있었냐면요. 마지막 88페이지 밑에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남북 형상 얘기를 했죠. 남한 지역에서 좌우에 너무 세력이 너무 분열이 심하고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여러 사건이 일어났는데 쌤이 이거는 작년 4월 달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제주 4.3 사건도 이때 일어났고요. 이것도 좌우 대립에 의한 굉장히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수 순천 11구 사건도 발생했다는 부분 좀 말씀드렸죠. 자, 요 여수 순천 11구 사건은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국군 중에 14연대라고 하는 부대가 있었는데 제주 4.3 사건 진압을 하기 위해서 보낸 부대가 그 중에서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반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수나 순천을 점령하는 까지 사태가 번지거든요. 결국에는 진압을 당합니다만 하여튼 이 국내에서 이념으로 인해서 서로 이 싸우는 사건이 이미 6.25 전쟁 벌어지기 전에도 국내에서도 꽤나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 지역에서도 분명히 이런 그 좌파에 의한 우파 탄압이 꽤 있었고 서로 간의 갈등도 꽤 있었겠지만 남한에서 밝혀진 사건만 해도 이 정도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이념이라는 게 중요하죠. 사상이라 중요하죠. 실제로 우리 헌법을 만든 그 이념이 민주주의와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를 근간을 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람 목숨을 빼앗을 정도의 일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큰 틀로 봤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이걸 보고 또 후손들은 안타까워 하잖아요. 지금도 쌤도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 현실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우리가 분열을 일으키지 않나요? 친구들 사이에도 의견 하나 잘못했다고 말 한 번 잘못했다고 싸울 수도 있지만 싸우는 건 갈등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우리 세력보다 더 약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탄압하거나 아니면 차별하거나 아니면은 따돌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우리가 이런 좌파 우파의 대립을 보기 앞서서 우리들은 그런 내부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지 친구들 간에 가족 간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6.25 전쟁도 이 이념 때문에 싸운 일이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대립된 남북한끼리 싸운 거지만 물론 북한이 남침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전적인 이 한국 전쟁, 6.25 전쟁의 책임은 북한 김일성에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참 아픈 사건인 거죠.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고 사람보다 더 귀한 건 없잖아요. 어떤 세계든 어떤 사회든. 자,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88페이지의 탐구의 김구와 이승만의 입장을 잘 살펴보시면 당시 국내 상황에서도 남북 협상을 통해서 통일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일단은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 이 수업 내용을 통틀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다른 걸 안 내겠습니다. 과제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승만의 발언을 지지하시는지 또는 김구 선생의 의견을 지지하시는지 지지 여부를 밝혀보시고 아니면은 발표보시고 그 이유도 간략하게 적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